네, 안녕하세요. TMI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심재석입니다. TMI 초대석은 IT 업계나 이런 산업에 관련된 그 명망가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볼 때 꼭 이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동국대 정보대학원의 황석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두 번째 오시니까 조금 편하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눌려주고 그래서 예, 뿌듯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번 오셨지만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잠깐 교수님 스스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전문 분야는 금융범죄 이런 쪽이 전문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범죄라든가 국회에서 가상자산 입법 활동 관련해서 좀 서포트를 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끝인가요 이제? 네, 오늘도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IT와 기술 이런 거를 다루는 미디어인데 네. 이 가상자산 분야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이게 사건 사고를 다루는 미디어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분야에 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어떤 엄청난 이제 시장이나 업계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된 어떤 기술이자 산업인데 이렇게 자꾸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이 산업 자체가 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실물 자산, 네. 눈에 보이는 금이라든가 그리고 예금 자산이라든가 현금 자산 이런 부분을 자산으로 상당히 많이 취급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전통적인 자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생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할 것 같이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상당히 올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사건 사고 끊이지 않게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아마 누나테라 사건이 이제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FTX 사태도 발생이 되고 또 게임사의 코인도 이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또 거래소의 어떤 이 고파이 이런 사건도 계속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투기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거기에 더해서 신뢰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한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어떤 증권이라든가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기판에서 자기가 그냥 한순간에 일확천금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 투자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어떤 신뢰성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신뢰성 회복이 어떤 여러 조치로 인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시고 계세요? 네,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에서부터 이제 기인하잖아요. 말이 이제 신뢰니까. 네. 그런데 서로의 이제 약속을 갖다가 잘 지켜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말 중에서는 투명성이 괜찮다, 건전하다, 여러 가지 봤을 때도 합리적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의 약속이라든가 신뢰를 갖다 저버리지 않는 이런 행위에서부터 그 시발점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립토 인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재로 어떤 훼손도 상당히 많이 돼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신뢰성은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가상자산 신고센터도 지금 이제 개설이 돼 있고 그리고 닥사에서도 내부 통제 기준안 이런 부분이 계속 마련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가끔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쪽 분야의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암호화폐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화폐라는 관점이 더 셌던 것 같아요. 뭐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네. 새로운 분산화된 화폐를 만들자 해서 이런 게 처음에 등장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화폐의 가치보다는 투자 대상인 이런 자산의 가치가 좀 더 세진 것 같은데, 이제 화폐라는 가치는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이 가상자산은? 네. 원래 이제 화폐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그렇죠. 47조 이래가지고 그 중앙은행만 이제 발행할 수가 있고, 화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제 가치의 척도나 가치의 매개나 뭐 가치의 저장 이런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암호 화폐냐 암호 자산이냐 뭐 서로가 막 이렇게 됐다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상 화폐 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화폐로서의 역할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물품을 교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힘들죠. 현재는 좀 그렇죠. 예, 상당히 힘들고 이제 물건 사고 난 데 가상자산으로 지급을 이제 했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어떤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카드를 내더라도 적어도 1초 안에 승인이 다 네, 그렇죠. 지금 현금 내면 주고 받으면 그만인데, 예를 들면 뭐 이 여의도에 있는 식당 같은 데서 만약 가상자산을 뭐 주고받는 결제 수단을 쓴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 쫙 서 있는데 그거 받는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상자산 종류가 그 뭐 한 24,000개 정도? 네.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걸 어떤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쓸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도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근데 원래는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 그 네. 나카모토 사토시가 얘기했던 게 논문 제목이 이거잖아요. 뭐 어피어 투 비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캐시 시스템이잖아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전자화폐 개념으로.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개념보다는 어떤 투자의 수단이라든가 어떤 이제 자산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가상화폐, 가상통화, 그다음에 암호화폐, 암호통화, 그다음에 이제 암호자산, 그다가 지금 이제 가상자산, 네. 또 크게는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화폐로서의 기능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네, 그래서 화폐라고 부르기는 좀 약간 커런시라 자체가 네. 좀 약간 그렇고,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법정 화폐냐 네. 또는 이제 전자 화폐냐, 그리고 이제 거기 번외를 해서 이 가상 화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떤 범용성이라든가 어떤 그 지급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화폐로 보기에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다. 네, 앞으로도 쭉 좀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화폐면 일단은 뭐 저장이라든가 네. 어떤 그 가치의 어떤 이제 뭐 척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충족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가서 만약 뭐 물건 사는데 비트코인 0.0 몇 개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과연 그걸 받는데 시간, 네. 그리고 또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가상화폐라든가 뭐 표현이 이제 가상자산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걸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법정화폐랑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교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가격이 가지고 확 올라진다든가,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떨어지고. 확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옛날에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자동차 회사에서 앞으로 자기네 회사는 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뭐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다. 네, 막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이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가지고 이게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격이 뚝 떨어지고, 또 개 한 마리 들고 나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 코인이 또 막 올라가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 형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과연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글쎄요, 화폐로서의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이제 뭐 처리 속도라든가 어떤 스테이블하게 계속 간다고 그러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정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가상자산은 아니라고 해도, 혹시 뭐 비트코인이나, 특히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죠. 네네. 비트코인은 뭐 안정자산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그 비트코인도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 보죠? 네. 근데 이제 안전자산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스테이블하게 계속 안정적으로 어떤 일정한 가격도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동일한 환가로 교환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칠 수 있지만, 이 큰 틀에서 보면 뭐 비트코인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이 다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의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좀 약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실물 자산이라든가 예금 자산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 네. 눈에 보이는데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라든가 뭐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볼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제가 USB를 꺼내가지고 이 안에 뭐 비트코인이 1000개 있습니다. 이러면 안 믿죠 다. 네. 뭐 1000개 있으면 그거 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뭐 10개 있습니다. 뭐 5개 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다 믿거든요. 근데 네. 그건 꽂지 않아도 대부분 약속에 의해서 믿을 수 있겠지만 어떤 뭐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투자선을 한다 그러면 이전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또 글로벌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안전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그 가상자산을 이용하지 않는 국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축통화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그 중에서도 이 전체적인 가상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좀 안전한 자산 쪽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이 정도. 그렇다. 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실물 거래나 이런 거래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잘 안 되지만 좀 어두운 데 가면 좀 거래가 되잖아요. 뭐 해커들이 요구할 때 뭐 비트코인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마약 이런 관련해서도 그 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자금 세탁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건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쪽도? 아니죠. 일단은 이 자산이라든가 화폐는 이제 그 양성적인 측면, 네. 좀 양지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어두운 이제 밑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두운 밑면에서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가상자산 이용하는 범죄의 도구로서 그렇죠. 네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랜섬웨어라는 이제 이런 범죄가 있거든요. 어떤 뭐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컴퓨터를 락을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락을 풀어주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인데 이 과거에는 그 현금으로 주로 이제 특히 뭐 특정한 외국 계좌를 주면서 이쪽으로 그 송금을 무슨 달러로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흔적이 다 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용이한 겁니다. 추적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코인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추적을 막기보다는 이제 자기 범죄 행위를 갖다가 숨기고 이제 추적을 이제 막는 거죠.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랜섬웨어라든가 어떤 음란 사이트를 이용하고 그 음란 사이트 이용 대가로 이제 가상자산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행성 게임 뭐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상당히 악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자산 이용한 어떤 불법적인 피해 규모도 보면 그 2021년도가 한 3조 2천억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1조 한 200억 정도 그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금액보다 훨씬 더 가상자산으로 인한 어떤 피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기능보다 어떤 음지에서는 좀 역기능을 좀 더 이게 많이 활용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범죄의 도구로서 가상자산이 음지에서 좀 이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양지에서는 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음지에 가니까 약간 화폐로서 활용되는 거네요. 근데 화폐로서는 아니고요. 화폐는 아닌가요?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서 아까 이제 자금 세탁 말씀하셨는데 네. 자금 세탁의 이제 원래 그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수익을 그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가정하는 일련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 가상자산을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뭐 활용이 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악용된다. 악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처음에 비트코인 같은 게 등장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전 세계 같은 권역에서 이렇게 쭉 되면 상당히 좋은데 2019년도에 이제 FA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금 세탁이 또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 상당히 관리를 잘해라 국가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특정금융정보법 특검법이 개정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별로 규제 수준이 상이하다.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디는 이제 미국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테러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보지 않는 국가도 있고
또 다른 데는 뭐 그러면 그런가 저러면 저런가 그래서 좀 미온적인 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상당히 그 서로가 좀 높이가 좀 약간 틀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라든가 어떤 이제 관리에 있어서 온도차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미국도 좀 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한다 이런 보도가 외신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트러블 룰 네. 이래가지고 가상자산을 송신할 때는 실명 인증이 된 네. 그 지갑으로만 이제 보내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트러블 룰이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뇌물이라든가 어떤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가상자산을 뭐 다른 지갑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저희는 이제 화이트 월렛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지갑에서 지갑으로 갈 때는 실명이 인증되거나 안 그러면 자기는 동일한 이름으로 된 지갑으로 이제 가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죠. 특히 뭐 SEC에서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를 지금 현재 뭐 고발하고 소송도 지금 하고 있고 또 SEC는 지금 니프라고 증권성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떤 가상 자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순기능보다 역기능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타이트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보자 뭐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봤을 때도 그 상당히 규제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법에 진입 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치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특허법에 없는 게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그 정무위를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좀 더 한 발 앞서서 계속 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제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이제 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법이 정식적으로 통과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걸 보고 1차 법이고 2차 법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2차 법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나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스텝 1은 이제 투자자 보호 쪽에 특히 이용자 보호 쪽에 이제 포커싱을 지금 상당히 맞춰서 그 법안 이름도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네네. 그 스텝 2에서는 이제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지능 쪽에 이제 포커싱을 좀 맞추고 어떤 자율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뭐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간에 포함시켜서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가상자산 관련한 법률안이 18개 정도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장점만 이렇게 다 따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브로드한, 너무 이제 방대한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누나 테라라든가 그 FTX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어떤 이용자라든가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일 시급한 이런 부분이 가고 2차에서는 그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지능 뭐 협회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을 담아서 좀 진행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뭐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STO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2월달에 이제 금융위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데드라인이 이제 그 상반기 중에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STO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자본시장법을 법에다 이제 담기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아마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그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로 어떤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지능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미 안은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이제 이 안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일정은 다 잡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얼마나 빨리 통과가 되느냐. 본회의 통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하면 빨리 통과되겠죠.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규제가 상당히 그래도 괜찮게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 주식은 정부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나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도 FTX 사태도 있었고, 뭐 바이낸스도 요즘 뭐 수사를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거래소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코인 시장도 이렇게 정부의 어떤 허가와 규제를 받는 거래소가 필요하진 않을까?
이게 주식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증권은 이제 원칙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 우선의 원칙, 네. 그리고 시간 우선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떤 거래소에 가서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 거래소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대신 자기가 먼저 주문을 해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서 네네. 자기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그만인 거죠. 근데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그 코인이라 그래도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있고 또 해외에서도 네. 다 같이 거래되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국내에서 거래되는 뭐 김치 코인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치는데 그 우리가 아는 거래소 뭐 A 거래소, B 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가격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 예, 특히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21년도에 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네네. 아비트리지 거래를 했다. 네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일한 가격 체계에서 계속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KRX처럼 뭐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가격 체계가 서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 상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KRX처럼 이제 경쟁 매매 방식이 아니라 상대 매매 방식이니까 어떤 한 기관에서 나서서 조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더북 형식으로 뭐 실질적으로 KRX처럼 놓고 그 네. 밑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쭉 붙여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원화 거래가 이제 지원되고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가워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거래소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각각 계산해야지 뭐 실질적으로 어떤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네. 틀려질 텐데 오토부 형태로 놓는다 그러면 그 원화 거래가 이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래소는 상당히 환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 중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받고 있는 거래소가 있다 그러면 네. 글쎄 그런 부분에서 과연 찬성을 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가 그 같은 코인을 가지고 여러 거래소에서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한 600 몇 개 정도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대가 거긴 다 비트코인 다 취급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다 똑같냐? 그렇지 그건 또 않겠죠.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 KRX처럼 단일 그 거래소를 놓고 그 파생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있어서 약간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게 보여집니다. 되려면 세계 정부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세계에서 갖다 놓고 이제 쭉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더 왜냐하면 코인 거래소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상장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네,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현재로 보니까 한 24,000개? 아마 일주일에 1,000개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상장되는 네, 상장돼가지고 거기서 거래되는 게 뭐 몇백 개씩 해가지고 아마 이 다음 달에 또 출연할 일이 있으면 봐서 한 25,000개 된다고 또 말씀드리지 않을까. 네. 네. 상장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국내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국내 네. 전용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보면 꼭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고라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해주셨지만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뭐 시세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시세 조정. 네. 그 최근에 이제 강남 쪽에서 발생했던 이제 그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서로가 모의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가격을 좀 그 경찰 발부에 의하면 이제 올리기로 했는데 네. 그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서로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 납치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게 네, 극악무도하게 그래가지고. 어떤 조치라고 막 이렇게 된 걸로 봤을 때는 이 국내에서만 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그 가져다가 자기네가 한다고 해도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든가 예, 불공정 행위 자체를 갖다 할 수 있는 게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국내에서만 유통이 된다 그러면 재단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유통되는 물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그럼 제3자가 봤을 때는 매집을 계속 한다는 이유는 어떤 시세 조정이라든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유통되는 코인은 좀 그런 부분에 약간 노출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국내 전용 코인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진 않죠. 뭐 아, 그렇진 왜냐하면 일부 코인이 실질적으로 그렇고 아까 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게 600 몇 개 정도의 코인이 중복 제휴하고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뭐 국내 코인하고 국외 코인 나눠봐야 되겠지만 모든 코인이 실질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일부 코인이 뭐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치고 지금 뭐 우리가 쭉 보더라도 코인 중에서 이렇게 물의가 된 코인이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개 이상을 되긴 힘들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코인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코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런 투자를 갖다 접어야겠다 뭐 이런 판단하시는 것보다 그냥 애초부터 투자하실 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코인 투자자가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질문을 드리는지는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규제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국내 코인은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는 코인이라면 이게 시세 조정이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좀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노출돼 있다. 시세조정에 네. 실질적으로 뭐 노출이 좀 돼 있는 거지 네. 상당히 쉽다 뭐 이런 부분 아니 그럼 그런가요? 범죄를 다 한다 이런 얘기니까 네네. 네 그건 아니고 일부 코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단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유통되는 양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가 뭐 시세 조정, 뭐 머니 메이킹, 마켓 메이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LP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 뭐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시세가 이제 조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글로벌 그 거래소에서 다 같이 운영되는 코인하고 우리나라 거래소만 운영되는 코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코인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코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그나마 지금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 자전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징후가 보인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상패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웬만한 건 잘 걸러지고 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좀 안전해지고 있다. 네,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아, 필요는 네, 없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시각을 좀 봐줘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이 아무래도 이 코인이나 가상자산 얘기를 하면 정치적 이슈도 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김남국 의원 사건을 네. 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뭐 저희가 뭐 그 김남국 의원 사건이 옳고 그름을 따질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사건 이후 검찰이 위믹스죠. 투자한 그 위믹스가 증권성이 있는지를 이제 수사는 아니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증권성의 이제 판단 기준은 상당히 이제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이제 STO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에서 발표하면서 어떤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예시를 이렇게 쭉 들어놨습니다. 네네. 근데 이 증권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네. 만약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그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만약 그 뭐 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 증권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래가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증권성이 만약 인정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상당히 그렇죠. 강화돼 있는 이런 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시 의무라든가 불공정 행위, 시세 조정 네. 뭐 그 여러 가지 그 강제적으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 어떤 코인에 있어서 근데 이 코인이 뭐 증권성이 있었다고 판명이 된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형사적인 책임을 아주 무겁게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뭐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4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증권성은 판단하기가 뭐 지금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위믹스 코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증권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뭐 위메이드에 직접 가가지고 여쭤보기도 했지만 그쪽은 이제 증권성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네. 증권성이 전혀 없다고 그러고 또 한간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보면 증권성이 있다고 또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네. 그러고 또 어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인의 한 80-90%는 대부분 다 증권성이 있다. 특히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 상당히 많기 그럼 때문에 난리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증권성이 그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네. 이제 받아봐야 돼. 그리고 검찰에서도 뭐 증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나테라가 그런 거잖아요. 그 권대웅 씨가 지금 제일 그 기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증권성이 있는 뭐 이런 부분, 네, 앵커 네. 프로토콜 뭐 그런 쪽에 포식이 많이 맞춰지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네. 판결할 때 이게 증권성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이제 가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학자 입장에서는 뭐 있다 없다를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약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믹스의 증권성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네. 작년에도 한번 네. 뭐 금융위에 뭐 투서가 갔다는 걸로 음. 알고 있는데 그때도 뭐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그 위메이드가 이제 발행사잖아요. 근데 위메이드는 그 주식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특히 이쪽에 그 위믹스 코인도 있고 네. 둘 다 똑같은 뭐 이렇게 발행인에서 조치가 네네. 되긴 했지만
근데 뭐 변동이 서로가 뭐 주가가 올라가면 코인도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차트를 보면 이제 그런 모양새가 약간 보이는 부분도 약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증권성에 대한 부분이 투소가 들어가서 또 그때도 판단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좀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지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향후 미래도 그렇고 이건 증권이야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투소가 들어왔을 때 금융위가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는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그 명백하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모호했을 거예요. 기준 자체가. 지금도 우리가 아까도 계속 2월달 올해 2월달에 이제 STO 가이드라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 증권일 가능성이 없다. 뭐 맨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발행이 있는 경우로서 네. 그리고 발행이 없으면 아예 증권서 빼버리고 네. 발행이 있는 경우로서 어떤 사유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최근에도 뭐 그 증권성 때문에 STO 가이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어떤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판별하기 위해서 간담회 들고 막 이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이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섣불리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사건 사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시장이 건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투자의 기회도 되고 발전한 산업의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에서 각 주체들이 있잖아요. 전국도 있고 업계도 있고 뭐 학계도 있을 테고요. 네네. 각 주체들에게 뭐 교수님께서 한마디씩 조언을 한번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뭐 조언할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가상자산 자체가 제도권은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에서만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리고 뭐 진입 규제 뭐 네.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지만 어떤 발행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ICO에 대한 부분, 뭐 IO에 대한 부분, 네. 뭐 또 STO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상당히 좀 신뢰성은 회복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 이런 판단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신뢰성 회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최근에 이제 내부 통제 기준도 이제 마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상패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좀 선두적으로 어떤 그 자율 규제 관련해서 시장 감시 기능을 좀 더 좀 확대해서 어떤 불공정 행위를 꼭 법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마련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뭐 가상자산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어떤 안전책을 계속 마련해서 갖고 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그 코인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좀 더 그 규제라는 기보다는 어떤 불공정 행위라든가 시장에서 교란 행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이죠. 이제 국회 쪽에서는 어떤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뭐 어떤 정무위를 통과해서 이제 계속 가고 있지만 그 활성화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진흥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스텝 2의 어떤 이 법안 마련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도 지금 이제 36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갑 보관업 9개를 빼고 27개가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그 5개가 지금 원화거래가 지원되고 있고 22개가 원화거래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원화거래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그 영업 실적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서 어떤 그 도산의 위험까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어떤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자인가요?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자체가 그 어떤 불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런 장이 사실이 올지 뭐 이런 부분은 누구도 다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묻지마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떤 코인 리딩방이라든가 주변의 말만 듣고 어떤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어떤 손해에 대한 리스크는 누구도 그 담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가 어디 있냐 이런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주식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실 때 좀 꼼꼼히 따져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어떤 불공정 행위라든가 시장에서 교란 행위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어떤 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빨리 신고하셔가지고 그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게 벌써 끝인가요? 네, 저희 네. 이게 30분 안에 끝내는 프로라서. 그래서요? 네네. 오늘 하루 종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준비해온 것만 한 이만큼 됐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세요? 예. 네, 여러분 그 좋은 말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을 때는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셔서 좋은 그 유익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